안녕하세요. 박견입니다. 오늘은 약물학 시간으로 항뇌전증 약에 대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뇌전증 약은 뇌전증을 치료하는 약물인데요. 뇌전증이란 과거에 간질로 불리우던 질환입니다. 간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덜고자 최근에 뇌전증으로 질환의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뇌전증은 말 그대로 두뇌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정기적인 흥분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질환으로 그 결과 우리 신체에서는 근육의 갑작스런 수축, 즉 경련을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관련된 용어로서 우리는 흔히 경련과 발작 혹은 뇌전증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련과 발작은 동일한 의미인데요. 이것은 의식의 통제 없이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근육의 수축을 말하는 것이고요. 뇌전증은 이러한 발작과 경련이 만성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재발되는 발작을 일컫는 진단명이 됩니다. 진단명이 뇌전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경련과 발작은 어떠한 우리 신체적 증상이고 뇌전증은 질환에 대한 진단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분하셔서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간질성 경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두뇌 내에서 비정상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신경활성이 과도하게 흥분되는 이러한 일시적인 증상을 말합니다. 두뇌에 존재하는 신경세포는 다른 종류의 세포와 달리 정기적으로 흥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흥분. 자, 이 흥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기적으로 세포막이 탈분국된다는 이야기고요. 탈분국이 되어서 어떠한 액션 포텐셜, 활동 전위가 발생되어서 주위로 전파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의식의 상태가 소실될 수도 있고 감각이나 어떤 신체 운동, 근육의 경련, 혹은 정신 현상의 어떤 변형들이 올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그 간질성 경련으로는 absence seizure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부재 경련 혹은 소발작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토닉 클로닉 시저라는 것은, 자, 토닉은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가는 강직성, 그리고 클로닉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는 간대성, 경련이라는 말로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소발작과 대비해서 대발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경련의 예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에 경련이나 발작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일단 이러한 경련이 시작되는 발원지에 따라서 포컬, 그러니까 부분 발작이 되겠죠. 부분 발작 혹은 국소 발작이라고 불리는 부분 발작과, 그리고 이런 경련이 국소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두뇌의 대뇌 방구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신 발작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정기적인 흥분의 시작점이 국소적이냐, 그렇지 않고 두뇌 전반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과다한 흥분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고요. 자, 부분 발작은 그 발작의
정기적인 흥분이 국소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는 단순 부분 발작. 자, 이러한 한 군데서 시작한 정기적인 흥분이 주위로 전파되어 그 대뇌의 반구로 이렇게 확산될 때 이것을 우리는 복합 부분 발작으로 일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신 발작으로 보시면 전신 발작은 아까 보셨던 absence 그 소발작이 있고요. 소발작 그리고 마이오클로닉 마이오는 근육이란 뜻이죠. 근간대성 근육이 수축과 이완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사지의 팔다리가 펼쳐졌다 굽혔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물론 이것은 뇌전증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수의적으로 조절이 안 되는 이러한 근육의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클로닉 뭐 마찬가지고요. 간대성 그리고 토닉이라는 말은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진 강직성. 자, 강직성 발작은 근육의 수축이 지나치게 강해서 사지가 뻣뻣하게 이렇게 펴지는 자, 이러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토닉 클로닉 시절이라는 건 강직성 경련과 간대성 경련이 순차적으로 오는 경련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발작을 일컫는 것이고요. 가장 극적인 여러분들이 많이 간지를 하면 떠올렸을 때 보셨을 가장 극적인 발작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에이토닉 시저는 무긴장성 혹은 무강직성 발작이라고 해서 근육의 긴장도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소실돼서 근육이 풀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무강직성 경련을 겪는 사람들은 서 있던 자세에서 근육이 갑자기 풀리면서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진다든지 하는 그러한 경련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뇌전증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배경 설명을 보시면 뇌전증은 자, 유병률은 0.5에서 1% 정도고요. 이것은 발작과 경련하고는 조금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다른 종류의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발작과 경련은 어떤 의식의 통제 없이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근육의 수축을 말하는 것이고 근육의 수축, 뇌전증은 이러한 발작이 만성적으로 자발적으로 반복돼서 일어나는 때 그러한 질환을 일컫는 진단명이 됩니다. 따라서 뇌전증은 경련의 재발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적인 질환이고요. 그 원인은 두뇌의 특정 부위 혹은 두뇌의 전체 부위에서 과도한 정기적인 방전, 다시 말하면 액션 포텐셜이나 활동 전이가 과도하게 발생되는 것이 원인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의식을 잃는다든지 혹은 비정상적인 근육의 운동, 수축이 일어나고 일부는 의식의 변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뇌전증을 유발하는 그 원인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는데 특발성 간질이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현재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 미상의 간질이고 이것이 전체의 약 3분의 2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밖에 특후성 간질은 우리가 흔히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것, 그 원인으로서는 두뇌의 외상 혹은 혈관 질환 혹은 감염증, 뇌종양, 뭐 알코올이나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혹은 중금속에 대한 중독. 자, 이런 걸로 두뇌에 손상이 왔을 때 이러한 뇌전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요. 특히 그 태아를 이제 분만하는 동안에 분만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태아의 뇌 손상 혹은 무산소증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 챕터에서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이러한 뇌전증은 대부분 한 가지 약물로 조절이 됩니다. 여기서 치료라는 말이 안 쓰고 조절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이유는 뇌전증의 원인은 두뇌에 있는 신경세포의 비정상적인 정기적인 흥분인데 그 정상적인 흥분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예측 못하지 않는 그런 흥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 혹은 발작의 빈도를 낮추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뇌전증의 치료는 대부분 한 가지 약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모노세라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질환에 따라서는 약물을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암이나 어떤 세균에 의한 감염증 같은 경우는 약물을 여러 가지로 병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여러분 뇌전증은 한 가지 약물을 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선택 약물이 있고 이 선택 약물에 효과가 없을 때 선택 약물의 용량을 줄이고 두 번째 약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물이 없으면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약물로 가거나 2단계에서는 세 번째 약물 혹은 선택적으로 다른 약물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뇌전증에서는 한 가지 약물로 조절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한 가지 약물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발작의 유형에 따라서 선택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챕터에서는 여러분들이 항뇌전증 약을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발작 유형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발작 유형에 따라서 해당되는 약물을 짝지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발작의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뇌의 외상이나 감염증 혹은 이상구온, 약물이나 어떤 독성 물질들에 대한 어떤 중독, 저혈당증 혹은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 뇌종양, 그다음에 각종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항뇌전증 약의 그 약물 개발의 역사를 보시면 일단 항뇌전증 약은 발작 유형의 특이성을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발작 유형에 따라서 사용하는 약물이 달라집니다. 소발작에 사용하는 약물이 다르고요. 대발작에 사용하는 약물이 다르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부분 발작에 사용하는 약물이 다르고 이런 식으로 발작의 유형에 따라서 사용되는 약물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발작 유형에 따라서 발작 그 유형을 모방하는 어떤 질환 모델이 필요한데요. 발작 유형별로 특징적인 질환 모델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약물 개발 시에는 이 질환 모델을 대상으로 약물의 효능을 검사하게 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소발작에 대해서는 펜틸렌 테트라졸이라고 하는 펜틸렌 테트라졸은 가바 수용체, 가바 A 수용체에 대한 기랑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가바가 어떤 억제성 신경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 억제성 신경 전달을 또 억제하면 과도한 흥분이 일어나겠죠. 그걸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펜틸린 테트라졸로 유도된 발작 모델은 두 가지 경우를 모델을 하는데요. 첫 번째 여기 나온 것처럼 간대성 발작을 따라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소발작 유형을 따라하기도 하고 해서 이 두 가지 모델에 대한 치료 약물 개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에토석시마이드 발포르엑시드라는 거는 자, 소발작 치료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에 반응을 한다는 뜻은 에토석시마이드 발포르엑시드는 소발작 치료약. 여러분 나중에 다 공부하실 텐데 일단 여기 나왔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되고요. 반대로 페니토인이나 카바마제핀에 의해서는 악화된다. 이 말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이 두 가지 약물은 소발작에는 사용 금지. 금기해야 되는 약물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강직성 발작은 전신 강직성 간대성 발작을 따라하는 것인데 어떤 방식을 쓰냐면 여기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아주 강력한 전기 자극을 주면, 그러니까 최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실험 동물이 견딜 수 있는 최대 강도의 전기를 충격을 주게 되면 그 실험 동물의 사지가 이렇게 강직이 되면서 사지가 이렇게 쭉 뻗게 됩니다. 그러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전신 강직성 간대성 발작,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발작의 첫 부분, 첫 단계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경련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대 전기 충격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약물들을 스크리닝 하다 보면 페니토인이나 카바마제핀, 라모트리진 이런 약물들이 이 모델에 반응을 합니다. 즉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약물들은 뭐다? 대발작 치료 약물이다. 대발작 혹은 부분 발작 치료 약물에 해당됩니다. 항뇌전증 약물은 발작 유형에 따라 사용하는 약물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부분 발작은 대발작과 사용하는 약물이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특히 이때 강직성 발작에서는 중요한 강직성 발작을 일으키는 유발하는 주요한 이온 통로가 나트륨 이온 통로입니다. 소디움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전기적으로 흥분시키는 것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나트륨 통로에 대한 그런 억제약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변형 발작, 그러니까 변형계라고 하는 두뇌의 부위가 있죠. 두뇌의 피질과 시상의 그 사이 부분을 채우는 부분이 변형계인데 변형계에서 일어나는 발작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복합 부분 발작에 해당됩니다. 자, 이 복합 부분 발작은 전기 점화 모델을 사용합니다. 전기 점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인 자극이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최대의 전기적인 자극이 아니라 그보다 작은 전기적인 자극을 반복적으로 주게 되면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던 경련이 반복적인 자극에 의해서 경련의 역치가 떨어지면서 발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발작의 유형이 복합 부분 발작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표 24-1은 발작 유형의 분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뇌전증은 발작 유형에 따라 치료약을 선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작 유형을 구분하시고 발작의 양상을 이해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뇌전증에서 나타나는 발작은 경련의 진앙지, 즉 정기적인 흥분이 시작되는 부위에 따라 부분 발작과 전신 발작으로 구분됩니다. 즉 부분 발작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흥분이 국소 일부 부분에서 시작돼서 주변으로 전파되는 것이고, 이 전파되는 범위에 따라서 단순 부분 발작, 복합 부분 발작, 그리고 2차성, 전신성 부분 발작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전신 발작은 국소적인 양상이 아니라, 국소적으로 나타나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두뇌 전체에 걸쳐서 동시다발적으로 비정상적인 정기적인 과도한 흥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부분 발작에서는 정기적인 흥분이 국소 부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영향을 받는 신체도 신체의 일부분에 국한되고요. 전신 발작은 정기적인 흥분이 두뇌 전체에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에 영향받는 신체도 전신에 걸쳐서 전신의 근육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부분 발작을 이제 세부적으로 보시면요. 단순 부분 발작은 국소적으로 정기적인 흥분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주위로 확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국소적으로 제한된 형태의 정기적인 흥분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큰 특징은 정기적인 흥분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발작의 유형에서는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단순 부분 발작을 제외한 지금 표 24-1에 있는 모든 발작 유형에서는 의식이 소실되거나 의식이 변형되는 것이 관찰됩니다. 오직 단순 부분 발작에서만 의식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는 의식은 존재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느낌이나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이것에 따라서 신체의 일부분만이 움직이거나 경련을 나타내는 이런 아주 미약한 경련의 양상을 나타냅니다. 자, 복합 부분 발작은 국소에서 시작된 정기적인 흥분이 주변부로 전파됩니다. 광범위하게 어디까지? 두뇌의 한쪽 반구로 전파되는데요. 주로 정기적인 흥분이 시작되는 부분은 저산소증이나 감염에 취약한 측두엽에서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때는 의식 소실이 나타나고요. 자동증이라고 불리우는 자동증, 스스로 움직이는 증상입니다. 자동증이라고 불리는 반복된 그 동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통합된 운동의 어떤 일부분이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즉, 입맛을 쩝쩝쩝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다시거나 삼키거나 아니면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긁거나 이러한 의미 없는 분절 운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우리는 자동증이라고 일컫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러한 국소에서 시작된 정기적인 흥분이 대뇌 반구로 전파되는 것을 넘어서 대뇌 그 양쪽 반구, 두뇌 전체적으로 확산됐을 때는 이것이 전신으로 발작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신 발작으로 이어지는 부분 발작을 2차성, 전신성 부분 발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국소에서 시작되지만 대뇌 전체로 전파돼서 한쪽 팔다리에서 시작된 경련이 전신 발작으로 이어지는 것을 2차성, 전신성 부분 발작이라고 합니다. 부분 발작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지만 부분 발작에 사용되는 약물은 세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약물을 사용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전신 발작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신에서 나타나는 강직성, 간대성 발작이 있습니다. 흔히 이를 일컬어서 우리는 대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발작. 여러분들이 뇌전증, 간질을 떠올렸을 때 가장 많이 보았을 법한 그런 발작의 유형이고요. 가장 극적인 발작입니다. 발작이 오면요. 대부분 전조 증상 없이 의식 소실과 더불어 갑작스럽게 사지, 팔다리가 뻣뻣하게 굳는 강직성 경직이 오고요. 팔다리가 뻣뻣해지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죠.
약 한 15초에서 30초 정도 이러한 그런 경직이 일어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혀를 깨물거나 아니면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소변을 지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근육이 이완되면서 떨림을 보이는 진전의 시기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는 간대성 격동의 시기를 보입니다. 간대성 격동이란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팔다리가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펴는 것이 반복되고 팔다리가 실룩거리는 이런 경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약 한 1분에서 2분 정도에 걸쳐서 이런 간대성 격동이 이루어지고요. 그 이후에는 한동안 의식이 혼미한 이후에 서서히 의식을 회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입에 거품을 무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것은 대발작과 가장 대조적인 소발작, 다른 표현으로 부재성 발작이 있습니다. 부재성 발작은 absence, 무엇이 존재하지 않다는 뜻인데 정기적인 흥분은 두뇌 전체에서 나타나지만 겉으로 보이는 발작은 이것이 발작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헷갈리게 할 정도로 잘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부재성 발작에서는 그러한 뚜렷한 발작이 보이지 않는 것도 특징이고요. 갑작스럽게 의식이 소실됐다가 갑작스럽게 의식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약 10초 미만으로 이러한 발작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 의식을 갑자기 잃고 하던 동작하던 행위가 잠시 중단되고 한 곳을 이렇게 의미 없이 바라보는 이러한 일들이 있고 대략 한 10초 미만으로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런 소발작은 주로 소아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이런 소발작의 발작은 하루에도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에 이루어서 걸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발작과 소발작은 사용하는 약물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약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대발작에 사용하는 약물을 소발작에 사용했을 때는 효과가 없는 것을 넘어 오히려 소발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사용하는 약물을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고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부분 발작에 사용되는 약물은 대발작과 약물을 공유해서 약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부분 발작 약물과 대발작의 치료 약물은 같은 경우가 많고요. 이에 반해서 소발작 약물은 아주 특이하게 소발작에만 사용하는 약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챕터를 공부하고 나시면 꼭 소발작에 사용하는 약물들에 한해서 꼭 이렇게 기억하시고 암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강직성 발작입니다. 강직성 발작은 지속적으로 근육의 강력한 수축에 의해서 사지가 뻣뻣해지는 그러한 발작의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무강직성 발작은 이와는 반대로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져서 흔히 말해서 근육이 풀리는 현상. 갑작스럽게 이런 근긴장도가 소실되면 서 있다가 갑자기 서 있는 채로 땅바닥에 우리 고목나무가 땅에 쓰러지듯이 그렇게 땅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때 두뇌 외상이 올 수 있고요. 따라서 무강직성 발작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은 두뇌 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헬멧 착용을 평상시에도 권고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무강직성 발작은 기타 다른 요법, 약물들에 의해서 잘 듣지 않습니다. 잘 듣지 않는 난치성 발작 유형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간대성 혹은 근간대성 발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간대성이라는 말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빠르고 불규칙하게 일어나면 팔다리가 이렇게 갑자기 툭 치는 것 듯한 이러한 발작의 유형이 나타나고요. 깜짝 놀라는 듯하게 그 근육이 불규칙하게 수축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보통 청소년기에 이러한 간대성, 근간대성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아침에 칫솔질을 하다가 칫솔을 이러한 발작에 의해서 칫솔을 떨어뜨린다든지 식사 중에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부모님들은 혹시 이것이 근간대성 발작은 아닌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뇌전증에서 나타나는 발작의 유형을 나타낸 것이고요. 우리 표에는 발작의 유형에 있지만 사실 이 영화 연축이라는 것은 발작이라기보다는 자, 이러한 발작 유형들로 나타내지는 뇌전증의 증후군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영아 연축이라는 말은 영아 1세 미만의 영아에게서 첫 번째 발작이 시작되는데 주로 근간대성 발작으로 시작됩니다. 자, 이러한 영아 연축은 나이가 들면서 레녹스 가스터 증후군이라고 하는 뒤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주로 소아 혹은 어린이에서 나타나는 가장 심한 형태의 간질입니다. 뇌전증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영아 연축은 그 자체로도 예후가 매우 안 좋은데요. 사망률이 15에서 20% 정도가 되고요. 약물로 치료를 하더라도 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한 80%에 도달합니다. 그런 난치성 뇌전증에 해당되고요. 또한 영아에서 시작된 이러한 발작은 이후에 영아의 발달 지연과 어떤 정신지체, 지능 발달이 지연되는 이런 것들을 동반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의 발작 증후군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주요한 발작 형태를 다른 책에서 정리한 것인데요. 여러분들 복습하실 겸 다시 보시면 단순 부분 발작 여기에 해당되고요.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의식이 유지된다는 점이고요. 정기적인 흥분이 주변으로 확산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근육의 일부분에 제한적으로 이러한 경련에 영향을 받고, 복합 국소 발작은 주로 측두엽에서 시작되고요. 측두엽은 저산소증이나 감염에 취약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시작돼서 이 정기적인 흥분이 쭉 대뇌 반구로 확산되는데 거의 대부분 변연계를 포함합니다. 변연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두뇌가 이렇게 있을 때요. 두뇌의 한가운데 정도에 시상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시상. 그리고 두뇌의 껍질 부분이 우리가 대뇌 피질이 있고, 그러니까 대뇌 피질과 그 중심부 사이에 이르는 어떤 주변부를 이루는 말입니다. 주변부. 주변부. 여기에는 해마나 편도체 부위가 속하는데요. 해마는 학습과 기억, 언어 능력, 그리고 편도체는 정서, 분노, 충동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복합 국소 발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측두엽 발작이라고도 일컫는 경우도 있고요. 이 복합 국소 발작에서는 의식 소실이 나타납니다. 여기부터는 쭉. 그리고 자동성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어떤 통합된 운동의 단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런 운동을 특징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2차성 전신성 발작은 여기죠. 정기적인 흥분이 두뇌 전체로 확산돼서 결국 전신 발작을 유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전신 발작으로 보면 소발작이 먼저 나왔는데, 소발작. 의식 소실이 단시간에 되고 또 단시간에 의식이 회복됩니다. 그때 겉으로 보면 이것이 발작이 있나 없나 할 정도로 발작이 부재가 있나 싶을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름이 소발작, 부재발작이라고도 하고요. 이때도 아주 작은 자동성이 나타납니다. 자동증. 자, 그래서 만약에 복합 국소 발작이 짧은 시간, 단시간에 걸쳐서 오면 이것과 소발작을 구분하기가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관상 구분이 어렵다.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뇌파를 검사해 봐야 됩니다. 소발작에서는 두뇌 전체에 걸쳐서 비정상적인 정기적인 흥분이 이루어지는 거고,
복합 곡소 발작은 일부에서 시작돼서 이것이 전파되는 형태를 보입니다. 뇌파의 형태가 다르다는 걸로 구분을 할 수뿐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대발작이라고 불리우는 것. 의식이 없어지면서 강직성 발작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수축과 이완이 되는 간대성 발작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엔 간대성 발작, 근간대성 발작 묻고, 이것은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는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불규칙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근육이 깜짝 놀라듯이 이렇게 근육의 움직임이 튀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완성 발작. 이 책에서는 이완성 발작으로 기술화했는데 우리가 배운 것으로 하면 무강직성. 근육의 긴장도가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긴장의 소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주요 발작의 형태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에 뇌전증 약의 역사를 보시면 아주 오래전에 이제 브로마이드를 뇌전증의 치료약으로 썼다가 그 이후에 1세대 약물로 불리우는 페노바비탈, 페니토인, 카바마제핀, 에토석시마이드, 발프로이엑시드 이런 약물들이 1세대 약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여기서의 주요한 작용점은요, 항뇌전증은 전기적인 흥분이 원인이 되죠. 그 전기적인 흥분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신경세포의 멤브레인, 막에서 기저상태의 막 전이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활동 전이를 발생시키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전기적인 흥분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탈분극, 막의 탈분극. 막의 탈분극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세포막이 정상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안쪽이 이것이 외부로부터 양이온이 들어오면 세포 내부가 플러스로 막 전이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죠. 이 과정을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분극에 기여하는 것은 소디움 채널, 칼슘 채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항뇌전증 약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표적인 것은 이러한 소디움 채널과 칼슘 채널에 대한 억제 약들이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개발되었던 1세대 약물들은 대부분 페노바비탈, 페니토인, 카바마제핀, 소디움 채널 억제 약들입니다. 억제 통로. 결국 이런 액션 포텐셜이 이렇게 업스트로크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그런 것이고요. 페노바비탈은 우리 진정수면제에서 배웠죠. 이거는 뭐 하는 거죠? 가바 기능을 항진합니다. 가바 수용체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세포막에서 가바 수용체가 이렇게 있으면 가바 수용체 페노바비탈 같은 약물이 효능약이 결합하면 어떻게 되죠? 통로가 열리면서 클로라이드, 음이온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막전이를 안정화시키는 역할. 그러니까 소디움 채널과 반대 역할을 하니까 여기서는 가바 기능을 항진하는 페노바비탈이 항뇌전증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에토석시마이드, 발프로이엑시드는요, T타입 칼슘 채널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T타입 칼슘 채널은 이것은 소발작의 발병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대체적으로 소발작 치료약에 해당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자면 에토석시마이드는 순수한 소발작 치료약, 소발작에만 듣는 치료약이고요. 발프로이엑시드는 기전도 다양하고 발작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소발작 이외에도 다른 종류 유형의 발작에도 사용됩니다. 발프로이엑시드.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뒤에 보면 이제 그 이후에 199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 신규 약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다른 챕터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항뇌전증 약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발작 유형에 따라서 약물을 쓰는데 발작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 이것은 약물을 사용할 때 단일 약물 요법을 씁니다. 단일 약물 요법. 모노테라피. 그래서 한 가지 발작 유형이 있다고 그래도 첫 번째 약을 쓰고 안 들으면 두 번째 약으로 가고 두 번째 약이 안 들으면 세 번째 약으로 가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발작에도 여러 약물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약물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는 꽤나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특징들을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하시면 그나마 조금 이런 약물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신규 약물로 보시면 첫 번째, 과거에 있던 카바마제핀의 어떤 독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 독성과 혈액 독성, 특히 빈혈을 많이 유발하는 독성이 있는데요. 그 빈혈의 독성을 줄여준 것이 옥스카바제핀입니다. 그리고 옥스카바제핀의 활성 대사체가 엑슬리카바제핀. 그래서 요거는 카바제핀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다음에 라코사마이드. 자,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얘는 변형된 아미노액시드입니다. 아미노액시드. 얘도 항뇌전증약 기본인 소디움 채널을 차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차단. 자, 그리고 밑에는, 자, 그러니까 첫 줄은 소디움 채널하는 차단하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 줄은 요거는 칼슘 채널을 통로를 차단하는 약물입니다. 그 중에 라모트리진은 발프로일 엑시드와 함께 최근에 가장 많이 다빈도를 쓰는 약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다빈도를 쓰는 약물들은 대체적으로 이 신규 약물들의 특징은 스펙트럼이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 유형의 발작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라모트리진, 발프로일 엑시드. 기전도 다양하고 사용되는 발작도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규 약물 중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라모트리진, 발프로일 엑시드.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바펜틴과 프리가발린은 이름에서 여러분 보시면 이름에서 어떤 특징을 잡으시면 가바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가바. 이것은 화학적으로 가바 유사체예요. 가바랑 유사하게 생긴 약물입니다. 하지만 약물의 작용은 가바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좀 여러분들이 좀 특이하게 기억하실 만한 거예요. 이름은 가바, 펜틴, 프리가발린으로 가바 유사 물질인데 가바의 연관성은 없고 오히려 칼슘 통로를 차단하는 기전. 자, 그 다음에 레베트라세탐은 이거는 별표 2개. 왜 별표 2개냐면 임상적으로 중요한 것도 있지만 최근에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얘는 기전적으로 독특합니다. 기전이 독특해요. 자, 신경 전달 물질이 유리되는 과정에서 소포체가 신경 말단의 멤브레인과 그 퓨전돼서 융합돼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 그 과정을 차단합니다. 레베트라세탐의 작용점은 매지클에 있는 매지클 단백질이에요. 소포 단백질. 그런 면에서 특이하고요. 자, 그 다음에 펠바메이트 프람페넬은 이것은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계열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펠바메이트는 NMDA 수용체 기랑, 프람페넬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AMPA가 있죠. 암파 수용체를 기량하는 그런 효과입니다. 자, 그 밖에 뒤에 있는 루피나마이드, 스트리펜톨, 티아가빈, 토피라메이트, 비가바트린, 조니사마이드.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뒤에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약물의 이름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 질리지 말고 하나씩 여러분 특징을 잡으시고 반복적으로 이 약물에 여러분들을 노출시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항뇌전증 약을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표 24-1에는 이런 항뇌전증 약물들의 어떤 혈중 농도, 약동학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래된 약물이나 새로운 약물이나 크게 약동학적 특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항뇌전증 약물들은 공통적으로 어디에 쓰이죠? 두뇌에 작용해야 되죠. 두뇌는 BBB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지용성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평소에 예방의 목적으로 꾸준히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경구 투여를 통해서 투여가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흡수율이 높고 생체 이용률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단백결합으로 보면 혈장 단백결합은 대부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예외적으로 혈장 단백결합을 많이 하는 것들이 페니토인, 그리고 발프로이익 액시드, 그리고 티아가빈, 자, 이러한 세 종류들은 예외적으로 혈장 단백 결합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약물과 병용 시 약물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됩니다. 즉, 다른 약물과 이런 약물들이 함께 병용 투여된다면 다른 약물들에 의해서 이런 약물들의 혈장 단백 결합이 치환돼서 지금 요 세 가지 약물들의 혈중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이것은 독성 발현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예외적으로 혈장 단백 결합을 하는 페니토인이나 발프로이익 액시드, 티아가빈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티아가빈 혈장 단백 결합을 많이 한다 정도.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항뇌전증 약물의 이제 분자 표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분자 표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기적인 흥분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흥분성 글루타메이트 신경 전달 물질을 억제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럼 반대는 또 뭐가 있을까요? 억제성 가바 신경 전달을 촉진하거나 항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뒤쪽에 이렇게 억제성 가바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을 항진하는 것도 분자 표적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먼저 흥분성 글루타메이트 신경 전달 과정에서 보면 글루타메이트가 신경 전달되는 과정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신경 말단에 자, 글루타메이트를 포함하고 있는 베지클이 존재하고요. 이 베지클이 어떤 신호, 신경 전달 물질이 유리돼야 되는 신호를 받으면 이렇게 베지클이 말단으로 이동해서 막과 퓨전돼서 융합돼서 여기 있던 것들이 이렇게 유리가 되게 되죠. 그렇죠? 이 과정, 멤브레인의 융합 과정이 일어나는데, 자, 융합을 베지클을 말단에 있는 베지클이 멤브레인과 융합되도록 하는 신호는 어떻게 주냐면 어떤 액션 포텐셜이 발생해서 이것이 주변으로 전달됩니다. 말단으로 전달되면 이 액션 포텐셜에 의해서 막전이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 액션 포텐셜을 옆으로 전달시켜주는 과정이 소디움 채널들을 하게 됩니다. 소디움 통로들이 옆에서 오는 액션 포텐셜을 감지해서 그 주변에 소디움이 들어가서 탈분곡시키고 여기서 생긴 또 새로운 액션 포텐셜이 주변에 있는 소디움 채널을 또 열고, 자, 이런 연속된 흥분의 전달로 인해서 액션 포텐셜이 말단에 전달되면 최종적으로 이러한 막의 흥분은 볼티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을 개방하면서 여기에 칼슘이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액션 포텐셜과 세포 안으로 들어온 칼슘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베지클은 멤브레인과 융합돼서 신경 전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과정을 생각하시고 다시 보시면,
자, 그 과정에 있는 분자 표적들이 소디움 채널도 있고요. 칼슘 통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막을 다시 안정화시켜주는 포타슘 통로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자, 기저막이 이렇게 일정한 마이너스 70이나 80 mm 기저 막전위를 갖고 있다가 소디움 채널이 열리면서 이렇게 활동 전위가 올라가고요. 이것이 다시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는 보시면 여기가 플러스로 돼 있는데 이게 탈분극 상태죠. 이때 이걸 다시 정상적으로 돌리는 방법은 양이온인 칼륨 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러한 칼륨 통로가 열리면 포타슘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막이 다시 안정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우리는 뭐라 그러죠? 재분극. 자, 칼륨 이온은 소디움 이온이나 칼슘 이온과 같이 이온의 움직임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이온이지만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재분극이 이루어져요. 따라서 이 경우에도 항뇌전증 약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포타슘 채널이 통로가 촉진돼서 양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막을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한 것이 이제 분자 표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특이한 형태. 시냅스의 소포 단백질과 결합해서 신경 전달 물질의 유리를 조절하는 약물이 레베티라세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작용하는 수용체 레벨에서 차단하는 것이 각종 기량약들, 암파 수용체 기량약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자, 이름이 프람페넬이라서 좀 생소한데 여러분들이 암파 수용체라는 AMPA가 이 이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기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관식으로 암파 수용체 기량약을 쓰시오 하면 프람페넬을 쓰기는 쉽지는 않지만 객관식의 어떤 답가지나 문제의 지문에 자, 프람페넬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눈으로 보고 암파 수용체 기량제라고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암파 수용체 기량하는 것은 프람페넬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토피라메이트, 그 다음에 여기저기 다 쓰이는 라모트리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흥분성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일종인 NMG 수용체를 기량하는 것이 펠바메이트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위쪽으로 가서 이제 칼슘 통로 차단과 칼슘 통로 차단약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자, 항뇌전증 약의 가장 대표적인 기전이 바로 이겁니다. 소디움 채널을 차단하는 것. 9세대에 가장 1세대에 쓰였던 약물 페니토인, 카바마제핀, 발프로엑시드가 전부 이러한 기전을 갖고 있고요. 비교적 신생 약물 라모트리진, 라코사마이드, 옥스카바제핀 등도 소디움 채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라코사마이드가 소디움 통로를 차단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라코사마이드는 변형된 아미노애시드. 근데 나중에 이제 보시면 라코사마이드는 소디움 통로를 차단하는 것 이외에 여러분 보시면 콜랩신 리스폰스 미디에이터 프로틴 2라고 하는 어떤 독특한 단백질을 결합해서 이것이 매개하는 신경돌기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경돌기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항뇌전증 기전에 기여하는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라코사마이드가 항뇌전증 약물로 사용되는 것은 아주 클래식하게 소디움 통로를 억제하는 기전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칼슘 통로는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탈분극에 기여하는 것들을 라모트리진 하는 것은 칼슘 통로 중에 자, 오랫동안 열리는 롱타입
채널이고요. 아주 일부 부분이 트랜지언트, 일시적으로만 열리는 이 T타입 칼슘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이 T타입 칼슘 채널은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T타입 칼슘 채널이 등장하는 때는 심장이 스스로 뛰죠. 스스로 그 리듬을 생성해서. 그래서 이런 리듬 생성하는 페이스메이커들에서 리듬을 생성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 리듬을 생성하는 주요한 이온이 칼슘인데, 리듬 생성하는 데 기여하는 거는 롱타입 그 칼슘인데, 칼슘 채널에 의해서 열리는 것인데, 이 롱타입 칼슘 채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워밍업 차원에서 열리는 채널이 T타입 칼슘 채널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나오고요. 심장의 자동성 얘기할 때. 심장이 스스로 리듬을 생성하는 그 과정에서 한번 등장하고요. 그 다음은 바로 여기에 지금 우리 소발작을 일으키는 기전으로 T타입 칼슘 채널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T타입 칼슘 채널. 그래서 소발작 치료약들은 전부 다 기전적으로 T타입 칼슘 통로를 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칼슘 통로를 억제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칼슘 통로를 억제한다 그래도 첫 번째 줄에 나온 것은 T타입. 그러니까 이거는 소발작 치료약.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나온 것은 롱타입. 자, 근데 여러분 책에는 이것이 이제 주로 신경세포에 있으니까 이제 N타입이라고도 이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수십 개 약물을 배우는데 그 중에 소발작에 작용하는 약물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머지 약물들을 구분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발작 유형이 부분 발작, 그리고 전신 발작에 소발작, 대발작, 간대성 발작 이렇게 쭉 있지만 부분 발작과 대발작은 약물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많은 약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하지만 소발작 약물은 거기에 해당되는 약물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소발작 약물을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는 게 나머지 약물들을 하고 차이를 보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림에서 보시면 신경 말단에 이렇게 활동 전이를 전도시키는 소디움 채널과 그 다음에 칼슘 채널이 있고요. 요거는 지금 N이라고 그랬지만 롱타입입니다. 롱타입 L형.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올라간 막전이를 정상화시키는 포타슘 채널이 있고요. 자, 이것에 의해서 액션 포텐셜과 칼슘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베지클이 멤브레인과 융합해서 글루타메이트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유리가 되고요. 이것이 수용체에 결합돼서 이후로 어떻게 돼요? 흥분이 전달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항뇌전증 약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것들을 차단하면 됩니다. 소디움 통로를 차단하고 칼슘 통로를 차단하고, 반대로 포타슘 채널은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자, 이 베지클하고의 결합은 차단하고, 또 글루타메이트가 설령이 시냅스 내로 나왔다 하더라도 수용체를 차단하면 되겠죠. 수용체 기랑.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항뇌전증 약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 소디움 채널을 차단하는 약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1세대 페니토인, 카바마제핀, 그리고 카바마제핀의 단점을 극복한 옥스카바제핀, 최근에 나와서 기전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발프로엑시드와 라모트리진, 그리고 라코사마이드, 아미노액시드 변형체이지만 이것은 기전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소디움 채널을 차단한다. 그것 외에 이 라코사마이드가 아까 말한 CRMP2라는 것에 작용해서 어떤 CRMP2가 매개하는 신경돌기의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도 있지만 이것과 항뇌전증과의 관련성은 아직까지 잘 모른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칼슘 채널 차단하는 것인데요. 칼슘 채널은 라모트리진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이름을 보시면 프리가발린, 가바펜틴 이 두 가지를 함께 묶으셔도 됩니다. 둘 다 가바 유사체예요. 가바랑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가바와 관련된 작용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바 관련된 작용보다는 칼슘 통로 억제하는 것이 주요한 항뇌전증 기전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보면 자 포타슘 채널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이 포타슘 채널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알로스테릭 액티베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포타슘 채널을 활성화시키는 걸 레티가빈인데 이름이 여러분들이 이름을 조금 기억하시기 좋게 제가 한 가지 좀 설명을 부연하자면 자, 우리 액션 포텐셜이 소디움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리는 방법은 포타슘을 밖으로 천천히 이렇게 밖으로 배출시키면 이것이 다시 정상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막전이를 정상화시키는 정기적인 흐름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그 포타슘 채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rectifying current라고 얘기합니다. current. 그 포타슘 채널의 성격이 rectifying 한다고 합니다. 원래 있던 거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우리 교정한다는 의미 있죠. 교도소나 그런 데를 교정 당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때 이 rectifying의 RE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부여하면 포타슘 채널과 관련이 연관을 시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가면 자, 요거 아주 특이하다고 그랬죠. 제가 특이한 거를 기억해 주실 것. 소포체 단백과 결합하는 것이 레베티라세탐. 그래서 레베티라세탐은 이것과 기전적으로 특이한 것도 있고 이것이 레베티라세탐이 최근에 나왔던 발프로이 엑시드, 라모트리진 진과 함께 최근에 많이 쓰이는 다빈도 항경련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책에는 5번이 작용점이라고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써놨습니다. CRMP라는 건 Collapsing Response Mediator Protein 2라는 그 이름의 단백질인데 라코사마이드가 여기에 결합을 한대요. 결합하면 이것과 관련된 기능은 신경돌기의 성장을 억제하는 건데 신경돌기라는 건 뭐죠?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고 엑손이 있고 있으면 신경세포체에 이렇게 가지들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 있죠? 그리고 이것이 다른 신경의 말단과 이어지면 이게 바로 시냅스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런 신경돌기의 성장을 억제하는 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이것의 항경련 관련성은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암파 수용체에 대한 기량약. 일단 이름에 암파가 있는 포람페넬, 그 다음에 토피라메이트, 라모트리진 또 나왔네요. 라모트리진 기전이 다양합니다. 자, 그리고 글루타메이트 수용체의 일종인 NMDA 수용체에 대한 기량약이 펠바메이트. 앞에서 봤던 메프로바메이트하고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얘는 NMDA 기량약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억제성 가바 신경 전달을 항진하는 것도 항뇌전증 약물의 분자 표적이 되는데 그 과정을 보시면 일단 그림으로 볼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신경 어떤 액션 포텐셜이 생성이 돼서 전달이 되면 마찬가지로 이 액션 포텐셜과 여기서 나온 칼슘이 신호가 돼서 소포체가 퓨전되고 이때 가바가 유리돼서 인근에 있는 포스트 시냅틱 수용체에 결합하면 여기서 바로 신경 전달이 억제가 되는 겠죠. 자, 이때 시냅스에 유리된 가바는 일정한 작용을 하고 나면 가바를 제거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이 가바 트랜스포터, 가바 수송체에 의해서 신경 말단으로 들어가면서 가바가 제거됩니다. 그때 이 트랜스포터를 막으면 어떻게 되죠? 시냅스 내에
가바가 제거되지 않고 가바의 농도가 증가돼서 가바의 기능이 강화되는 현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트랜스포터를 억제하는 것이 그러한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온 가바를 분해시키는 요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가바 트랜스 아미네이션입니다. 가바를 분해 요소. 자, 이때 가바 분해 요소를 억제하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까요? 가바가 높아지고 높아진 가바가 다시 농도 의존적으로 유리될 수 있겠죠. 그런 기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보시면 먼저 가바 수송체를 억제하는 것. 그런 약물로 티아가빈이 있습니다. 티아가빈. 자, 이름에 가바가 있고요. 자, 이 T는 수송체를 말하는 트랜스포터를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트랜스포터를 이니비션 한다. 수송체 저해약. 기억하시기 쉽죠? 그 다음에 가바 트랜스 아미네이즈는 이것이 바로 가바를 분해하는 요소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이름을 굳이 이제 찾으려면 여기 트랜스 아미네이션의 TR이 여기 있어요. 그죠? 가바 트랜스 아미네이즈에 대한 이니비터. 그렇게 보셔도 되고, 또 하나 조금 더 유치하지만 분해니까 분해 V 분해를 억제한다 생각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기억을 오래 가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밖에는 가바 수용체를 항진해도 되겠죠. 여기 억제. 가바 수용체를 항진하는 것이 벤조다이아제핀. 줄여서 벤조다이아제핀. 참고로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 수업 때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이걸 또 헷갈려서 이렇게 쓰기도 했나 봐요. 근데 맞는 것은 요게 맞는 것이고요. 일부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하다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것은 공식적인 표기가 아니라 이것이 많은 교과서에서 쓰고 있는 정확한 약자입니다. 그리고 페노바비탈, 그리고 페노바비탈의 유사체인 프리미돈 같은 거고요. 발프로엑시드도 여러 기전 중에 하나가 가바 수용체를 항진하는 기전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그림에서 다시 확인하시면, 자, 첫 번째, 트랜스포터 저해약이 티아가빈. 그 다음에 가바 분해 요소인 트랜스아미네이즈 저해약이 비가바추린. 그리고 가바 수용체를 항진하는 것이 벤조다이아제핀, 페노바비탈, 유산, 프리미돈, 발프로엑시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러분들 잠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각자 자체적으로 휴식을 취하신 이후에 집중력을 다시 회복하신 후에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